조선시대 관원들은 월급을 얼마나 받았을까요? 조선시대 최고위직 정일품 영의정 연봉은 쌀 110석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억 2천만 원입니다. 반면 지방을 다스리던 정육품 현감 연봉은 쌀 9석, 현재 가치로 겨우 1,800만 원이었습니다. 12배 차이 많이 나는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1,800만 원을 받던 현감이 관할을 운영하려면 1년에 8억 원이 필요했습니다. 자기 월급의 44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을 현감이 모두 사비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700년부터 1750년 단 50년 사이 기록에만 47명의 지방 수령이 빚을 못 갚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청렴하게 살려던 수령들이 하나둘 파산하고 빚더미에 앉아 죽어갔습니다. 반대로 살아남은 수령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의 것을 빼앗고 뇌물을 받고 세금을 더 걷었습니다.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렴하면 죽고 부정하면 살아남는 제도였습니다. 부정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시대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영조 즉위년 1724년 12월 15일 밤이었습니다. 전라도 강진현 관하에는 촛불 하나만 희미하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한겨울 찬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지만 아무도 아랫목에 불을 지피지 않았습니다. 숯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촛불 아래 책상에는 빽빽하게 적힌 문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빚 문서였습니다. 사채업자 김씨에게 은 50냥, 이자 월 3푼, 포목상 박씨에게 무명 200필, 상환기한 경진년 동지, 한양 전당포에 토지문권 저당, 은 120냥. 문서를 덮고 있던 손이 떨렸습니다. 53세의 강진현감 이정표였습니다. 아니, 이제는 전 현감이었습니다. 한 달 전 파직되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대들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하얀 명주천을 꺼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 아전들이 그를 발견했습니다. 대청마루 대들보에 목을 맨 채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유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평생 청렴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백성의 것을 한 푼도 훔치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았고 세금을 더 걷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령의 자리는 청렴함으로 지킬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습니다. 유서를 읽던 아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정표 현감이 얼마나 청렴한 사람이었는지를요. 재임 3년 동안 단 한 번도 백성에게 부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녹봉으로 굶주린 백성을 도왔습니다. 1723년 흉년이 들었을 때는 사제를 털어 곡식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가 왜 죽었을까요? 아전들은 책상 위 빚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총액 은 327냥이었습니다. 이정표의 연봉은 쌀 9석, 현재 가치로 약 180만 원이었습니다. 은 327냥은 현재 가치로 약 4,900만 원이었습니다. 그의 연봉으로 27년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빚이 모두 관아 운영비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푼도 사사로이 쓰지 않았습니다. 무너진 관아 보수비, 아전 30명의 급료, 사령 50명의 식비, 관복 제작비, 말과 가마, 구입비, 손님 접대비 모두 현감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정육품 현감의 녹봉은 연간 쌀 9석, 콩 6석이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쌀 0.75석, 현재 가치로 약 15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현감이 관할을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은 월 최소 쌀 20석, 현재 가치로 약 400만 원이었습니다. 월급의 27배가 드는 직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정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승정원 일기 기록에 따르면 1700년부터 1750년 사이 자살한 지방 수령이 기록된 것만 47명이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것까지 합하면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파산한 수령은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같은 시각 한양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북촌 대저택들에서는 풍악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일품 영의정 이광자의 집이었습니다. 연봉 쌀 110석을 받는 최고위 관료였지만 실제 수입은 그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쌀이 연간 2,000석이 넘었고 왕실에서 하사받은 노비가 100명이 넘었습니다. 과거 합격자들이 바치는 사례금만 해도 연간은 1,000량이 넘었습니다. 같은 조선의 공직자였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풍족함 속에 살고 한쪽은 빚더미에 앉아 목숨을 끊었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월급 차이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조선 왕조실록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방 수령이 청렴하게 살면 굶어 죽고 탐관오리가 되면 살 수 있다. 이것이 우리 조정의 제도이다. 숙종 42년 1716년 사헌부 대사헌 김구의 상소문이었습니다. 제도가 사람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제도가 청렴한 사람을 악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300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정표의 유서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후세에 이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청렴한 관리가 굶어 죽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은 170년 후에야 이루어졌습니다. 1894년 갑오개혁 때였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조선의 녹봉제도는 이렇게 불합리했을까요? 왜 지방 수령들은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제도는 3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을까요? 이 비극을 이해하려면 250년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1466년 세조 12년이었습니다. 조선 건국 7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한양 궁궐 집현전에서는 중요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경국대전 편찬이었습니다. 조선의 모든 법을 집대성하는 대역사였습니다. 편찬을 주도한 사람은 영의정 한명회였습니다. 당시 50세였던 그는 세조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녹봉제도에 관한 초안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일품 영의정은 연간 쌀 110석, 콩 68석을 취급한다. 종구품 장문은 연간 쌀 3석, 콩 2석을 취급한다. 18등급으로 나뉜 정교한 체계였습니다. 한명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일품은 종구품보다 37배를 더 받았습니다. 직급에 따른 합당한 차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계산 착오가 있었습니다. 한명회와 편찬관들은 모두 한양에 사는 중앙관료였습니다. 그들은 지방 수령의 현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재정이었습니다. 얼마나 적은 비용으로 많은 관리를 유지할 수 있는가였습니다. 경국대전 이전 고려시대에는 관리들에게 토지를 나눠주는 과전법이 있었습니다.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으로 생활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토지가 부족했고 권력자들이 토지를 독점했습니다. 세종 때 과전법은 사실상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녹봉제였습니다. 토지 대신 쌀과 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일견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토지 분쟁도 없고 매년 정확한 양을 지급할 수 있었으니까요. 1469년 예종 1년에 경국대전이 완성되었습니다. 녹봉 규정도 확정되었습니다. 한명회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 관료들이 청렴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몰랐습니다. 이 제도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지를요. 당시 계산 방식은 이랬습니다. 성인 남자 한 명이 1년 동안 먹는 쌀이 약 2석 5두였습니다. 정일품 영의정 110석이면 44명이 1년을 먹을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영의정 집안 식솔이 보통 20명 정도였으니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육품 현감 구석은 3.6명이 먹을 양이었습니다. 현감 본인과 부인, 그리고 자녀 한 명이면 딱 맞는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계산에는 빠진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째, 관복과 관모였습니다. 현감이 부임할 때 필요한 관복은 은 30냥어치였습니다. 현감의 1년 녹봉이 은으로 환산하면 약 12냥이었습니다. 관복 한 벌이 2년 반치 월급이었습니다. 둘째, 말과 가마였습니다. 현감은 품계상 말을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가마도 있어야 했습니다. 말 한 필 가격이 은 40냥, 가마가 은 10냥이었습니다. 합쳐서 50냥, 4년치 월급이었습니다. 셋째, 아정과 사령의 급료였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조선시대 지방 관아는 현감 혼자 운영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호방, 이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의 6방 아전이 있었습니다.
각 방마다 5명씩 총 30명의 아전이었습니다. 또한 문서를 전달하는 사령이 50명 있었습니다. 청소하고 음식을 만드는 관노비가 20명 있었습니다. 총 100명이었습니다. 경국대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전과 사령의 급료는 현감이 자비로 지급한다. 현감이 100명을 먹여 살려야 했습니다. 현감의 녹봉 쌀 구석은 3.6명이 먹을 양이었는데 100명을 먹여야 했습니다. 한 명에는 이것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방 현감은 그 고을에서 세금을 걷는다. 세금 중 일부를 쓰면 되지 않는가? 이것이 결정적 착오였습니다. 조선시대 세금은 전세, 공납, 역이 있었습니다. 전세는 토지세, 공납은 특산물 상납, 역은 노동력 제공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정해진 용도가 있었습니다. 전세는 중앙정부 재정으로, 공납은 왕실 경비로, 역은 국가공사에 사용되었습니다. 현감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감은 어떻게 관할을 운영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합법과 불법이었습니다. 합법적 방법은 송사수수료였습니다. 백성들이 재판을 청구하면 쌀 1석을 받았습니다. 또한 관청 소유 토지를 경작해서 나오는 수확이 연간 약 30석이었습니다. 합쳐서 40석 정도였습니다. 이것으로 100명을 먹일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100명이 1년 먹을 쌀은 250석이었습니다. 200석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현감들은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이것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한명회도 편찬관들도 심지어 왕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경국대전이 반포된 1469년 조선은 태평성대였습니다. 창고에는 곡식이 넘쳤고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지방 수령들의 문제는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성종 5년 1474년 첫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경상도 거창 현감 박응서가 백성의 곡식을 횡령한 혐의로 파직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는 관아 운영비로 썼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조정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박응서는 귀양을 갔습니다. 성종 12년 1481년 두 번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라도 남원부사 이세화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녹봉으로 생활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정을 저지를 수 없어 이 길을 선택합니다. 조정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종은 의정부에 명령했습니다. 지방 수령의 녹봉을 조사하라. 조사 결과가 올라왔습니다. 모든 지방 수령이 적자 상태였습니다. 합법적인 수입으로는 절대 운영이 불가능했습니다. 성종은 고민했습니다. 녹봉을 올려줘야 할까? 그러나 국가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녹봉을 올리면 중앙 관료들의 녹봉도 올려야 했습니다. 재정 부담이 2배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성종은 임시방편을 택했습니다. 지방 수령에게 토지 경작권을 더 주어라. 각 고을 관청 토지를 2배로 늘렸습니다. 이제 연간 60석 정도를 더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관청 토지를 늘리려면 백성의 토지를 빼앗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높아졌습니다. 제도의 균열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한양의 고관들은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풍족하게 살고 있었으니까요. 숙종 19년 1693년 겨울이었습니다. 한양 북촌 개동 대저택에서는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영의정 최석정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58세였습니다. 조선 최고의 관료로서 20년째 조정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최석정은 눈을 떴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밤새 아궁이에 불을 지핀 덕분이었습니다. 하루에 숯 3덩이를 썼습니다. 값으로 치면 은 3전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은 9냥이었습니다. 지방 현감의 한 달 녹봉이 은 1냥이었습니다. 최석정은 난방비로만 현감 월급의 9배를 썼습니다. 세수를 마친 최석정은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이미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12첩 반상이었습니다. 밥, 국, 김치, 젓갈, 나물, 구이, 찜, 조림, 회, 숙채, 장아찌, 후식이었습니다.
40명의 식솔과 노비들이 먹을 음식을 한꺼번에 준비했습니다. 하루 쌀 소비량이 2말이었습니다. 한 달이면 쌀 6석이었습니다. 1년이면 72석이었습니다. 현감의 1년 녹봉 9석의 8배였습니다. 최석정은 천천히 아침을 들었습니다. 식사 중에 청지기가 보고를 했습니다. 대감, 어제 경기도 양주 토지에서 수확한 쌀이 도착했습니다. 50석입니다. 최석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경기도의 전답 100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1결은 약 1만 제곱미터였습니다. 총 100만 제곱미터, 30만 평이었습니다. 이 땅에서 나오는 쌀이 연간 500석이었습니다. 소작인들이 절반을 가져가니 최석정의 몫은 250석이었습니다. 현감 녹봉의 28배였습니다. 청지기가 계속 보고했습니다. 충청도 공주 토지에서도 쌀 40석이 도착했습니다. 전라도 나주 토지에서는 목화 300필이 도착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토지에서는 콩 50석이 도착했습니다. 최석정의 전국 토지는 총 300결이었습니다. 연간 수입이 쌀 750석, 목화 500필, 콩 150석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연간 약 10억 원이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최석정은 노비 120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30명은 집에서 일했고 90명은 외고 노비로 밖에서 생활했습니다. 외고 노비들은 매년 신공을 바쳤습니다. 노비 한 명당 무명 2필이었습니다. 90명이면 180필, 현재 가치로 약 3,600만 원이었습니다. 또한 최석정은 고리대금업도 했습니다. 궁핍한 양반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연간 이자 수입이 은 500냥이었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7,500만 원이었습니다. 왕실에서 하사받은 물품도 많았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숙종은 최석정에게 인삼 20근, 꿀 10항아리, 비단 50필, 은 100냥을 하사했습니다. 총 가치가 은 300냥, 현재 가치로 약 4,500만 원이었습니다. 모두 합치면 최석정의 연간 수입은 쌀로 환산해 약 2,000석이었습니다. 그의 공식 녹봉 110석의 18배였습니다. 현감 녹봉 9석의 222배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최석정은 집무 준비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도포였습니다. 도포 한 벌 가격이 은 50냥이었습니다. 그는 사계절용으로 도포를 10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총 가치가 은 500냥, 현감의 연봉 40년치였습니다. 오전 7시 최석정은 가마를 타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8명의 가마꾼이 가마를 들었습니다. 앞에서는 말을 탄 2명의 호위 군관이 길을 열었습니다. 뒤에서는 청지기와 서리 4명이 따랐습니다. 총 15명의 행렬이었습니다. 이들의 급료는 누가 부담했을까요? 최석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충분한 재산이 있었으니까요. 가마꾼 1명 월급이 쌀 1석이었습니다. 8명이면 8석, 현감의 1년 녹봉과 비슷했습니다. 군관과 서리들까지 합치면 월 15석, 연간 180석이었습니다. 현감 녹봉의 20배였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최석정은 편전으로 향했습니다. 숙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정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안건 중 하나가 지방 수령의 탐호 문제였습니다. 사헌부에서 고발한 현감이 5명이었습니다. 모두 백성의 세금을 횡령한 혐의였습니다. 좌의정 윤지환이 상소를 읽었습니다. 전라도 고창 현감 정목량은 환곡 이자를 50%로 받았습니다. 법정 이자 20%의 2.5배입니다. 경상도 김천군수 박시후는 부역을 면제해준다며 백성에게 돈을 받았습니다. 충청도 예산현감 이명하는 세금을 2번 걷었습니다. 숙종은 분노했습니다. 어찌 수령들이 이렇게 탐욕스러운가? 모두 파직하고 공문하라. 최석정은 아뢰었습니다. 전하, 그들을 처벌하는 것은 마땅하나 신이 듣기로는 지방 수령의 녹봉이 너무 적어 생활이 어렵다 합니다. 숙종이 물었습니다. 현감의 녹봉이 얼마인가? 최석정이 답했습니다. 연간 쌀 9석, 콩 6석이 옵니다. 숙종이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짐의 환관도 그 정도 받는다. 최석정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숙종도 조정 대신들도 모두 한양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지방의 현실을 몰랐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최석정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3시였습니다. 점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역시 12첩 반상이었습니다. 식사 후 최석정은 사랑채에서 손님을 맞았습니다. 진사시험에 합격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최석정에게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과거 급제자들은 조정 고관들을 찾아다니며 인사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젊은이들은 각각 은 10냥씩을 사례금으로 바쳤습니다. 오늘 방문한 사람이 8명이었으니 은 80냥이었습니다. 현감의 연봉 7년치였습니다. 최석정은 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떤 관직을 원하는지, 어떤 지방에 가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조 판서에게 말해보겠네. 최석정의 한마디면 관직이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이 조선의 인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돌아간 후 최석정은 서재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다시 12첩 반상이 차려졌습니다. 하루 3끼를 이렇게 먹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최석정은 안채로 갔습니다. 부인과 차를 마시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부인이 물었습니다. 오늘 조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최석정이 답했습니다. 지방 현감 몇 명이 탐욕을 부렸다고 파직되었소. 부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수령들은 왜 그리 염치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최석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 수령들이 탐욕을 부릴 수밖에 없는지를요. 밤 10시 최석정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오늘도 평온한 하루였습니다.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월급이 적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전라도 강진에서는 현감 이정표가 책상 앞에 앉아 빚 문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도 아전들의 급료를 주지 못했습니다. 내일은 사채업자가 찾아올 것입니다. 같은 조선, 같은 하늘 아래였지만 두 사람의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종 1년 1721년 3월 15일이었습니다. 한양 한성부에서는 새로 임명된 관리들에게 사령장을 수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이정표였습니다. 당시 48세였습니다. 그는 드디어 수령 자리를 얻었습니다. 전라도 강진현감이었습니다. 이정표는 기뻤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지 15년 만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한양에서 하급관리로 일했습니다. 정구품 장무, 정팔품 교리를 거쳐 정칠품 좌랑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월급은 너무 적었습니다. 정칠품 좌랑의 연봉은 쌀 6석이었습니다. 가족 4명이 먹기에도 부족했습니다. 그는 빚을 지며 살았습니다. 15년 동안 쌓인 빚이 은 80냥이었습니다. 이제 현감이 되었으니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정육품 현감의 연봉은 쌀 9석이었습니다. 좌랑 때보다 1.5배 많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방 수령이 되면 다양한 수입이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선배들이 말했습니다. 수령이 되면 걱정 없네. 송사 수수료도 있고 관청 토지 수입도 있고 백성들 사례금도 받을 수 있지. 이정표는 설렜습니다. 드디어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3월 20일 이정표는 가족과 함께 한양을 떠났습니다. 부인과 아들 둘, 딸 하나였습니다. 하인 2명도 데려갔습니다. 강진까지는 15일이 걸렸습니다. 4월 5일 강진 고을에 도착했습니다. 관아 앞에는 아전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새 현감을 맞이했습니다. 이정표는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가마가 너무 낡았습니다. 여기저기 구멍이 났고 목재가 썩어 있었습니다. 아전들의 옷도 남루했습니다. 관아 건물도 기와가 깨지고 담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이정표는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감췄습니다. 아전들에게 인사를 받고 관아로 들어갔습니다. 관아 내야에 도착한 이정표는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감이 머물 방이 있었는데 문짝이 떨어져 있었고 바닥은 쥐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습니다. 창호지는 찢어져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부인이 울먹였습니다. 어르신, 이곳에서 어떻게 지냅니까? 이정표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곧 수리하면 돼요. 걱정 마시오. 그날 밤 이정표는 호방 아전 김덕필을 불렀습니다. 김덕필은 60세의 노련한 아전이었습니다. 그는 7명의 현감을 모셨습니다. 이정표가 물었습니다. 이 관아는 왜 이렇게 낡았소? 김덕필이 답했습니다. 대감, 수리할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다니? 관청 예산이 있지 않소?
관청 예산은 모두 중앙에 상납합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수리합니까? 현감께서 하셔야 합니다. 이정표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내가? 내 돈으로? 예, 대감. 얼마나 듭니까? 대략 은 50냥쯤 됩니다. 이정표는 계산했습니다. 은 50냥은 자신의 연봉 4년치였습니다. 이정표는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현감으로서 가마를 타고 다녀야 하는데 이 낡은 가마를 계속 써야 합니까? 새 가마를 사셔야 합니다. 얼마입니까? 은 10냥입니다. 말은요? 나는 말을 타고 순시를 해야 하는데 말도 사셔야 합니다. 은 40냥입니다. 관복은요? 나는 관복이 하나밖에 없소. 여름옷, 겨울옷을 따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각각 은 30냥씩입니다. 이정표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까지 필요한 비용만 계산해도 은 160냥이었습니다. 자신의 연봉 13년치였습니다. 이정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전임 현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김덕필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임 현감들은 대부분 빚을 지셨습니다. 빚을? 예, 대감. 한양의 전당포에서 돈을 빌렸습니다. 혹은 고을의 부자에게서 빌렸습니다. 그 빚은 어떻게 갚습니까? 김덕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표는 그 의미를 알았습니다. 백성에게서 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이정표는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전 30명의 급료를 현감이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전 한 명당 월 쌀 0.5석이었습니다. 30명이면 월 15석이었습니다. 이정표의 연봉 9석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사령 50명의 식비도 현감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사령 한 명당 월 쌀 0.3석이었습니다. 50명이면 월 15석이었습니다. 관노비 20명의 식비도 현감 부담이었습니다. 한 명당 월 쌀 0.2석, 총 월 4석이었습니다. 합치면 월 34석이었습니다. 연간 408석이었습니다. 이정표의 연봉은 9석이었습니다. 408석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정표는 김덕필에게 물었습니다.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수입이 무엇입니까? 송사 수수료가 있습니다. 한 달에 보통 10건 정도 됩니다. 쌀 10석입니다.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관청 토지가 있습니다. 30결입니다. 연간 수확이 60석, 절반을 소작인이 가져가니 30석입니다. 한 달로 나누면 2.5석입니다. 합쳐서 월 12.5석이군요. 필요한 것이 34석인데, 예, 대감. 21.5석이 부족합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258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김덕필은 또 침묵했습니다. 이정표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월 수입 자신의 녹봉 0.75석, 송사 수수료 10석, 관청 토지 2.5석, 13.25석, 월 지출 가족 식비 1석, 아전 급료 15석, 사령 식비 15석, 관노비 4석, 35석, 월 적자 21.75석, 연간 적자 261석, 은으로 환산하면 연간 적자가 은 320냥이었습니다. 이정표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수령 자리가 아니라 파산 선고였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고을 부자 김만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정표에게 인사를 드리며 선물을 바쳤습니다. 은 20냥이었습니다. 김만석이 말했습니다. 대감, 어려우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제가 돈을 빌려드리겠습니다. 이정표는 거절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소. 그러나 김만석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곧 필요하실 겁니다. 김만석이 돌아간 후 김덕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감, 전임 현감들은 모두 김만석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얼마요? 월 3푼입니다. 은 100냥을 빌리면 매달 은 3냥을 갚아야 한다는 뜻이군요. 예, 대감. 이정표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것이 지방 수령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정육품 현감의 삶이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빚을 지지 않겠소. 나는 청렴하게 살 것이오. 김덕필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청렴하게 사는 현감이 어떻게 되는지를요. 3년 후
이정표는 은 327냥의 빚을 지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정표가 부임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1721년 7월이었습니다. 이정표는 버티고 있었습니다. 빚을 지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7월은 농한기였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렸습니다. 춘궁기였습니다. 전년도 추수한 곡식은 이미 다 먹었고 올해 곡식은 아직 익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보릿고개라고 불렀습니다. 백성들이 관하로 찾아왔습니다. 현감 나으리 곡식을 빌려주십시오. 굶어 죽겠습니다. 이것이 환곡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구휼제도였습니다. 국가가 백성에게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와 함께 받는 제도였습니다. 법정 이자는 10분의 1, 즉 10%였습니다. 쌀 10석을 빌려주면 가을에 11석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명목상 이것은 보관료와 운송료였습니다. 이정표는 창고를 열었습니다. 강진현 환곡 창고에는 쌀 500석이 있었습니다. 이정표는 백성 100명에게 쌀 5석씩 나눠줬습니다. 호방 김덕필이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봄에 500석 대출, 가을에 550석 회수 예정. 이정표는 만족했습니다. 백성을 구제하는 것이 수령의 본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덕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 이자를 10%만 받으시면 관아 운영이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요? 전임 현감들은 환곡 이자를 30%에서 50%까지 받았습니다. 이정표는 분노했습니다. 그것은 불법이오. 법전에 10%라고 명시되어 있소. 예, 대감.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김덕필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정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법대로 할 것이오. 10% 이상 받지 않겠소. 김덕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수가 끝났습니다. 백성들이 환곡을 갚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00명 중 20명이 갚지 못했습니다. 흉년이 들어 수확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이정표는 그들을 독촉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굶주리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회수된 것은 400석이었습니다. 원금 500석보다 100석이 적었습니다. 이자는커녕 원금도 손실을 봤습니다. 이정표는 좌절했습니다. 환곡으로 수입을 올리려던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종 2년 1722년 1월 호조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환곡 결손분 100석을 현감이 개인 재산으로 보전할 것. 이정표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백성이 갚지 못한 환곡을 수령이 사비로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쌀 100석은 은으로 환산하면 130냥이었습니다. 이정표의 연봉 11년치였습니다. 이정표는 항의 공문을 작성했습니다. 본관이 백성을 강제할 수 없었습니다. 흉년으로 백성이 굶주립니다. 어찌 환곡을 독촉하겠습니까? 호조의 답변은 냉정했습니다. 환곡 관리는 수령의 책임이다. 회수하지 못했다면 수령이 변상하라. 이정표는 막막했습니다. 은 130냥을 어디서 구합니까? 결국 그는 고을 부자 김만석을 찾아갔습니다. 은 130냥을 빌려주시오. 반드시 갚겠소. 김만석은 기다렸다는 듯이 돈을 내줬습니다. 이자는 월 3푼입니다. 이정표는 차용증을 썼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빚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매달 은 3.9냥을 갚아야 했습니다. 그의 월급은 은 1냥이었습니다. 월급의 4배를 이자로 내야 했습니다. 이정표는 깨달았습니다. 이 제도는 수령을 파산시키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요. 1722년 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관아 건물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폭설 때문이었습니다. 수리하지 않으면 비가 새서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김덕필이 보고했습니다. 수리비가 은 50냥 듭니다. 이정표는 또 김만석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이제 총 빚이 은 180냥이 되었습니다. 1722년 여름 세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종이 승하하고 영조가 즉위했습니다. 새 왕의 즉위를 축하하는 진하사가 한양으로 가야 했습니다. 각 고을에서 축하 사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정표는 아전 2명을 한양에 보냈습니다. 여행 경비가 필요했습니다. 은 30냥이었습니다. 또 김만석에게 빌렸습니다. 이제 총 빚이 은 210냥이 되었습니다. 1722년 가을
네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암행어사가 온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관아를 점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관아가 너무 낡으면 현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었습니다. 이정표는 급히 관아를 단장했습니다. 기와를 갈고 벽을 새로 바르고 문짝을 교체했습니다. 은 40냥이 들었습니다. 또 빚을 졌습니다. 이제 총 빚이 은 250냥이 되었습니다. 이정표는 숨이 막혔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매달 이자만 은 7.5냥을 내야 했습니다. 그의 월급의 7.5배였습니다. 그는 절박해졌습니다. 김덕필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대감 환곡 이자를 조금만 올리시면 됩니다. 20%만 받으셔도 연간 쌀 50석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정표는 거절했습니다. 안 돼요. 그것은 불법이요. 대감, 다른 고을은 모두 3,050%를 받습니다. 우리 고을만 10%를 받으면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좋아한다고? 예, 다른 고을보다 이자가 적으니 우리 백성들은 행복합니다. 이정표는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런 것일까? 다른 고을이 50%를 받는데 내가 20%만 받으면 그래도 착한 현감인 것 아닐까? 하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법은 10%라고 했소. 나는 법을 지킬 것이오. 김덕필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1723년 봄, 다섯 번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상급기관인 전라감영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각 고을은 관찰사 순시 비용으로 은 50냥을 상납하라.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법전 어디에도 이런 규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인사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정표는 또 빚을 졌습니다. 이제 총 빚이 은 300냥이 되었습니다. 이정표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한양에서는 가난했지만 그래도 빚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매일 빚만 늘어갑니다. 이정표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723년 여름, 이정표는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김덕필이 또 제안했습니다. 대감, 부역을 돈으로 대신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부역은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도로 수리, 제방 축조, 관아 보수 등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자들은 돈을 내고 부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법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정표는 물었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어? 부자 20명이 각각 은 2냥씩 낼 수 있습니다. 총 은 40냥입니다. 이정표는 고민했습니다. 은 40냥이면 빚 이자를 5개월 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좋소. 하되 대신 가난한 백성의 부역은 줄여주시오. 알겠습니다, 대감. 이정표는 자신에게 변명했습니다. 나는 부자에게서 받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이것은 정의로운 일이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선을 넘었습니다.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그날 밤 이정표는 혼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는 청렴한 관리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나도 탐관오리가 되어가는구나.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제도가 그를 악인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경종 3년 1723년 9월 15일이었습니다. 강진 고을 장터는 평소처럼 북적였습니다. 백성들이 농산물을 사고 팔았습니다. 그때 한 젊은 양반이 나타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선비였습니다. 그는 장터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을 현감은 어떤 사람이요? 한 노인이 답했습니다. 이정표 나으리 말씀이십니까? 좋은 분이십니다. 백성을 괴롭히지 않으십니다. 젊은 양반이 다시 물었습니다. 세금은 공정하게 거두어?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다른 고을처럼 더 걷지 않으십니다. 환곡 이자는 얼마요? 10%입니다. 다른 고을은 50%도 받는다는데 우리는 10%뿐입니다. 젊은 양반은 의아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사전 정보와 달랐습니다. 그는 다른 백성에게도 물었습니다.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모두 이정표 현감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한 백성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요?
올해 부역을 면제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모두 부자들입니다. 부역을 면제받았다고? 예, 돈을 내고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젊은 양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다음 날 9월 16일 아침이었습니다. 강진현 관아에는 평소처럼 아전들이 출근했습니다. 이정표 현감도 사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관아 문이 열렸습니다. 어제 장터에 나타났던 젊은 양반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마패가 들려 있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관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전들은 당황해서 엎드렸습니다. 이정표도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암행어사는 박문규였습니다. 32세의 젊은 문신이었습니다. 영조가 직접 임명한 어사였습니다. 박문규는 마패를 들어 보였습니다. 강진현감 이정표는 나와서 절을 받으라. 이정표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어사 앞에 엎드렸습니다. 강진현감 이정표, 어사또를 뵙습니다. 박문규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본 어사는 왕명을 받들어 팔도를 순찰하고 있다. 이 고을의 폐단을 조사하러 왔다. 예, 어사또. 먼저 장부를 가져오라. 세금 장부, 황곡 장부, 부역 장부를 모두 제출하라. 호방 김덕필이 황급히 장부들을 가져왔습니다. 박문규는 장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박문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상하다. 장부에는 문제가 없다. 그는 환곡 장부를 보였습니다. 환곡 이자가 10%로 기록되어 있다. 법대로 했군. 그는 세금 장부를 보였습니다. 세금도 법정 세율대로 거둔 것으로 나온다. 그는 부역 장부를 보였습니다. 부역도. 잠깐. 박문규는 부역 장부를 자세히 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올해 부역 면제자가 20명이다. 이유는? 김덕필이 답했습니다. 노령과 질병 때문입니다. 노령과 질병? 박문규는 면제자 명단을 봤습니다. 그리고 비웃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 고을의 부자들이 아닌가? 김만석, 박재욱, 정영수? 이들이 모두 노령과 질병인가? 김덕필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박문규는 이정표를 바라봤습니다. 현감, 사실대로 말하라. 이들에게 돈을 받고 부역을 면제해 준 것 아닌가? 이정표는 엎드린 채 대답했습니다. 예, 어사또. 사실입니다. 얼마를 받았는가? 1인당 은 2냥씩, 총 은 40냥입니다. 법을 어긴 것을 알고 있는가?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규는 분노했습니다. 감히 수령이 뇌물을 받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인가? 이정표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어사또, 청컨대 제 사정을 들어주십시오. 사정? 무슨 사정이 있단 말인가? 이정표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부임한 지 2년 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녹봉으로 생활할 수 없었습니다. 관아 운영비, 아전급료, 사령식비를 모두 제가 부담했습니다. 빚이 은 300냥이 되었습니다. 박문규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빚이 300냥이라고? 예, 어사또. 어디서 빌렸는가? 고을 부자 김만석에게서 빌렸습니다. 차용증을 보여라. 김덕필이 차용증을 가져왔습니다. 박문규는 차용증을 살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이정표는 정말로 은 300냥을 빚지고 있었습니다. 박문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탐관오리를 처벌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 현감은 탐관오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였습니다. 박문규는 물었습니다. 그 은 300냥은 모두 관아 운영에 쓴 것인가? 사사로이 쓴 것은 없는가? 없습니다. 어사또. 제 양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한 푼도 사사로이 쓰지 않았습니다. 김덕필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사또, 제가 증언하겠습니다. 이정표 대감은 제가 모신 현감 중 가장 청렴한 분입니다. 백성의 것을 빼앗지 않았고 환곡 이자도 10%만 받았습니다. 다른 현감들은 50%를 받는데도 말입니다. 박문규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는 백성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20명의 백성이 증언했습니다. 이정표 현감은 좋은 분입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고을은 세금을 더 걷는다는데 우리 고을은 법대로만 걷습니다. 박문규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박문규는 객사에 머물며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써야 할까? 강진현감 이정표는
부역 면제 대가로 은 40냥을 수수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파직이 마땅하다. 그러나 박문규는 펜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썼습니다. 그러나 그의 동기는 사욕이 아니었다. 그는 관아 운영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 일을 저질렀다. 현재 그는 은 300냥의 빚을 지고 있으며 이는 모두 관아 운영비로 쓰였다. 백성들도 그를 칭찬한다. 제도의 문제가 그를 범법자로 만들었다. 박문규는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신은 이정표를 파직할 것을 건의하나 동시에 지방 수령 녹봉 제도의 개선을 강력히 요청한다. 현재의 녹봉으로는 청렴한 수령이 살 수 없다. 다음 날 아침 박문규는 이정표를 불렀습니다. 이정표, 너는 법을 어겼다. 파직이다. 이정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어사 또 달게 받겠습니다. 박문규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러나 내 죄는 가볍다고 판단한다. 귀양은 가지 않아도 된다. 단, 빚 300냥은 내가 갚아야 한다. 이정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문규가 떠난 후 이정표는 빈 관아에 홀로 앉았습니다. 그는 울었습니다. 나는 청명하게 살고 싶었는데 결국 파직되었구나. 한 달 후 새 현감이 부임했습니다. 이정표는 집을 정리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빚 300냥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김만석이 찾아왔습니다. 전 현감, 언제 빚을 갚으시겠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반드시 갚겠소. 저도 장사를 하는 사람이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소. 이정표는 집을 팔았습니다. 은 100냥에 팔렸습니다. 토지를 팔았습니다. 은 80냥에 팔렸습니다. 노비 2명을 팔았습니다. 은 40냥에 팔렸습니다. 총 은 220냥이었습니다. 여전히 80냥이 부족했습니다. 더 이상 팔 것이 없었습니다. 1724년 여름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정표는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인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우리 딸을 팔아야 할까요? 이정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딸은 팔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정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724년 12월 15일 이정표는 마지막 선택을 했습니다. 경종 4년 1724년 12월 15일 밤이었습니다. 강진 고을 한 초가집에서 촛불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 현감 이정표의 집이었습니다. 이제 이 집마저 빼앗길 위기였습니다. 채권자들이 내일 관가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정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53세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스물근이 빠졌습니다. 머리카락은 반이 하얗게 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빚 문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김만석에게 은 80냥, 상환 기한 지남, 지연 이자 매월 은 5냥, 포목상 박재욱에게 은 47냥, 상환 기한 지남, 전당포에 저당 잡힌 토지 문서, 은 120냥, 이미 유실. 이정표는 계산했습니다. 총 빚이 은 327냥이었습니다. 그의 평생 녹봉을 다 합쳐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정표는 명종 16년 1672년에 태어났다. 아버지는 참봉 이응철이었고 어머니는 경주 김씨였다. 나는 평범한 양반 집안의 셋째 아들이었다. 그는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했다. 천자문을 5세에 떼었고 논어를 10세에 읽었다. 아버지는 나를 자랑스러워하셨다. 이정표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숙종 32년 1706년 나는 34세의 과거에 급제했다. 진사시에 합격했다.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아버지는 기뻐하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는 계속 썼습니다. 나는 정구품 장무로 관직 생활을 시작했다. 월급은 적었지만 나는 행복했다.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 이정표는 다음 문장을 쓰기 전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경종 1년 1721년 나는 전라도 강진현감으로 임명되었다. 49세였다. 드디어 수령이 되었다. 백성을 직접 다스릴 수 있다. 나는 설렜다. 좋은 수령이 되어 백성을 잘 살게 하고 싶었다.
그는 펜을 꽉 쥐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다. 수령의 녹봉은 연간 쌀 9석이었다. 그러나 관할을 운영하려면 연간 쌀 400석이 필요했다. 차액 391석을 어떻게 마련하란 말인가? 이정표는 책상을 쳤습니다. 탁 소리가 났습니다. 나는 청렴하게 살고자 했다. 백성의 것을 빼앗지 않으려 했다. 황곡 이자는 10%만 받았다. 법대로 했다. 세금도 법정 세율대로만 걷었다. 부역도 공정하게 시켰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썼습니다. 그러나 청렴하게 살 수 없었다. 관아가 무너지면 수리해야 했다. 아전들에게 급료를 줘야 했다. 사령들을 먹여야 했다. 왕실에서 명령이 오면 따라야 했다. 모든 비용을 내가 부담해야 했다. 이정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빚을 졌다. 처음에는 은 130냥이었다. 그러나 이자가 붙어 계속 늘어났다. 나는 관할을 운영하기 위해 더 빌렸다.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은 200냥, 250냥, 300냥, 327냥. 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경종 3년 1723년 암행어사가 왔다. 박문규 어사였다. 그는 나를 조사했다. 나는 부역 면제 대가로 은 40냥을 받은 것이 발각되었다. 법을 어긴 것이다. 나는 파직되었다. 이정표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나는 변명하고 싶지 않다. 나는 법을 어겼다. 그러나 묻고 싶다. 이 제도는 정당한가? 수령에게 책임만 주고 권한은 주지 않는 이 제도는 올바른가? 그는 분노로 떨었습니다. 수령은 관할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은 없다. 수령은 백성을 구제해야 한다. 그러나 재원은 없다. 수령은 청렴해야 한다. 그러나 생활비도 없다. 이정표는 책상에 이마를 대고 울었습니다. 이것은 모순이다. 이것은 수령을 죽이는 제도다. 청렴한 수령은 파산하고 부정한 수령은 살아남는다. 이것이 조선의 제도다.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파직된 후 1년 동안 빚을 갚으려 노력했다. 집을 팔았다. 토지를 팔았다. 노비를 팔았다. 그러나 여전히 은 107냥이 부족하다. 이정표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문장을 썼습니다. 내일 채권자들이 관가에 소송을 제기한다. 나는 옥에 갇힐 것이다. 내 가족은 거리에 나앉을 것이다. 내 딸은 어쩌면 팔려갈지도 모른다.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올해 17세였습니다. 시집갈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혼처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파산한 집안의 딸을 누가 받겠습니까? 이정표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나는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 내가 죽으면 빚이 탕감될 것이다. 가족들은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후세에 이 제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 청렴한 관리가 굶어 죽지 않는 세상이 오기를 바란다. 수령에게 책임을 주려면 권한도 줘야 한다. 녹봉을 주려면 충분히 줘야 한다. 제도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 이정표는 펜을 놓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이곳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그는 품속에서 하얀 명주천을 꺼냈습니다. 어제 장터에서 샀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으로 샀습니다. 이정표는 대청마루로 나갔습니다. 밤은 깊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빛났습니다. 그는 대들보를 올려다봤습니다. 미안하오, 부인. 미안하다, 아이들. 내가 무능해서 이렇게 되었소. 그는 명주천으로 올가미를 만들었습니다. 대들보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목에 걸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의 머릿속에 여러 장면이 스쳐갔습니다. 과거 급제하던 날, 아버지의 미소, 결혼하던 날, 부인의 수줍은 얼굴, 첫 아들이 태어나던 날, 아기의 울음소리, 강진 현감으로 부임하던 날, 백성들의 환영, 그리고 오늘, 빚더미, 절망, 죽음. 이정표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청렴하게 살고 싶었는데. 그는 발판을 걷어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1724년 12월 16일이었습니다. 이정표의 부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마당에서 남편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아전들이 달려왔습니다.
백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호방 김덕필은 울었습니다. 대감, 왜 이러셨습니까? 백성들도 울었습니다. 좋은 현감님이셨는데, 우리를 괴롭히지 않으셨는데, 새 현감이 왔습니다. 그는 시신을 보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한 명이 죽었구나. 김덕필이 물었습니다. 또요? 나도 전임지에서 이런 일을 봤다. 청렴한 수령이 빚을 못 갚고 자살했다. 새 현감은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수령의 운명이다. 부정을 저지르면 파직되고 청렴하면 파산한다. 그날 강진고을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백성들은 이정표를 위해 제사를 지냈습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분은 좋은 양반이었다. 우리를 착취하지 않았다. 그런데 왜 죽어야 했는가?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는 이 소식이 조용히 묻혔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짧게 기록되었습니다. 전 강진현감 이정표 빚을 갚지 못해 자살. 그뿐이었습니다. 조정에서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영의정 이광자는 그날도 12첩 반상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강진현감의 죽음을 몰랐습니다. 알았어도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선의 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1725년 또 다른 현감이 자살했습니다. 충청도 서산군수였습니다. 1726년 또 다른 현감이 자살했습니다. 경상도 의령현감이었습니다. 1727년, 1728년, 1729년 매년 수령들이 죽어갔습니다. 승정원 일기에는 짧은 기록만 남았습니다. 현감 빚으로 자살. 그뿐이었습니다. 고종 31년 1894년이었습니다. 갑오개혁이 시행되었습니다. 조선의 낡은 제도를 개혁하는 대역사였습니다. 개혁안 중 하나가 관료 녹봉 제도의 개편이었습니다. 의정부 회의에서 개혁파 관리 박영효가 보고했습니다. 지방 수령의 녹봉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관아 운영비를 별도로 책정하겠습니다. 고종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지급할 것인가? 현감의 연봉을 은 300냥으로 책정하고 관아 운영비로 연간 은 500냥을 별도 지급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감 한 명당 연간 은 800냥이 드는 것이로군. 예, 전하. 고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시행하라. 드디어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정표가 죽은 지 170년 만이었습니다. 만약 이정표가 170년 후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빚에 허덕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청렴하게 살면서도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17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잘못된 제도의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1910년대 한 역사학자가 이정표의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강진향토 문서고에 보관된 자료였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정표는 재임 중 가뭄이 들었을 때 사제를 털어 백성을 구휼했습니다. 1722년 가뭄 때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토지를 저당 잡히고 쌀 50석을 사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백성들은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이정표를 위해 선정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정표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비석은 세우지 마라. 백성들은 그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1723년 이정표가 파직된 후 백성들은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이정표 현감은 청렴한 분입니다. 우리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부디 다시 관직을 주십시오. 그러나 조정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1724년 이정표가 죽은 후 백성들은 사당을 지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새 현감이 금지했습니다. 파직된 관리를 위해 사당을 짓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 백성들은 몰래 제사를 지냈습니다. 매년 12월 15일 이정표가 죽은 날이었습니다. 이 전통은 100년 이상 이어졌습니다. 1920년대까지도 강진의 노인들은 이정표를 기억했습니다. 그분은 좋은 현감이셨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1950년대 한 향토사학자가 이정표의 후손을 찾았습니다. 오대손 이종석이었습니다. 이종석은 독립운동가였습니다. 1919년 3.1 운동에 참여했고 1920년대 상해 임시정부에서 활동했습니다. 1945년 해방 후 귀국했습니다.
향토사학자가 물었습니다. 선조 이정표에 대해 아십니까? 이종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자랑입니다. 자랑이라니요? 빚을 갚지 못해 자살하셨는데요? 이종석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분은 청렴했습니다. 부정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양심을 지켰습니다. 우리 집안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청렴함이 후손에게 이어진 것 같습니다. 예, 할아버지의 정신이 저를 독립운동으로 이끌었습니다.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정신, 올바름을 추구하는 정신입니다. 2010년 강진군에서는 이정표 현감을 재조명하는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회 제목은 청렴한 수령 이정표였습니다. 그의 유서, 빚 문서, 백성들의 탄원서가 전시되었습니다. 전시회를 찾은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내 할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이정표 현감은 좋은 분이셨다고, 백성을 위해 살다가 돌아가셨다고. 전시회 기획자는 설명했습니다. 이정표는 제도의 희생자였습니다. 청렴하게 살려 했지만 제도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관람객들은 숙연해졌습니다. 역사는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첫째, 제도는 사람을 만듭니다. 잘못된 제도는 선한 사람도 악인으로 만듭니다. 이정표는 청렴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도가 그를 범법자로 만들었습니다. 둘째, 책임과 권한은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수령에게 관하 운영 책임을 주면서 예산을 주지 않는 것은 잔인함입니다. 이것은 파산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셋째, 녹봉은 합당해야 합니다. 직책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렴한 사람이 공직에 올 수 있습니다. 넷째, 고위 관료는 현장을 이해해야 합니다. 한양의 정승들은 지방 수령의 현실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12첩 반상을 먹으면서 현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섯째, 개혁은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정표가 죽은 후 170년 만에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그 사이 수백 명의 수령이 죽었습니다. 조선은 이 제도를 300년 동안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청렴한 사람을 죽이고 부정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쇠퇴한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좋은 사람이 떠나고 나쁜 사람이 남았습니다. 청렴한 수령은 파산하고 탐관오리는 불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조선의 지방 행정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은 수령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수령들도 백성을 착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악순환이었습니다. 이정표는 이 악순환을 끊으려 했습니다. 그는 청렴하게 살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제도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신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후손에게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의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제도를 만듭니다. 그 제도는 사람의 삶을 결정합니다. 좋은 제도는 선한 사람이 살 수 있게 합니다. 나쁜 제도는 선한 사람을 죽입니다. 이정표는 1724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는 2024년에도 유효합니다. 300년이 지났지만 교훈은 변하지 않습니다. 직책에는 합당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책임에는 권한이 따라야 합니다. 청렴한 사람이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300년 전 공직자들의 녹봉 이야기였습니다. 이정표의 비극이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도는 사람을 만들고 역사는 교훈을 남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